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박순희 뉴스 정면 승부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한 가지 뉴스를 비틀어보고 한번 물어 뜯어보겠습니다. 시사계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뭘 한번 또 짚어볼까요? 하필이면 봤네. 뭘 봤습니까? 네. 이 표현 잘 모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 굉장히 유명한 표현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정현 의원이 예전에 그 청와대에서 그 홍보수석 했잖아요. 예. 그때 이 표현이 굉장히 화제가 춘천 됐었는데. 이정현 의원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직후에 2014년 4월 21일과 30일에 그 당시 이제 이 홍보수석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이제 연이어 전화를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해경을 비판한 내용의 이 KBS 뉴스를 봤다. 그러면서 이제 편집에서 빼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그때 이 표현을 사용을 했죠. 그러면 하필이면 봤네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필 그때 그 뉴스를 봤다 이런 뜻입니까? 네네. 그런데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게 뭐 주어가 없는 이거 주어가 없는 표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논란이 이제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당시 이제 그 통화 내용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줘. 진짜 요거 하필이면 또 세상에 KBS를 오늘 봤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봤다라는 이제 의미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읽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한 번만 도와주시오 국장님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대통령이 그때 딱 마침 그걸 봤다. 뭐 이제 이런 표현으로 이제 다 이해가 이제 되는 건데 당시 이제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대통령이라는 언급 자체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주어가 없는 문장이다. 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죠. 네. 무슨 말장난을 해도 이렇게 주어 없는 표현들 요즘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영혼이 없는 건 자꾸. 그런데 저기 아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이 내용이에요. 그 KBS 뉴스를 봤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해경을 비판했다는 걸 왜 내려달라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사실은 뭐 해경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고 세월호 보도 자체가 그렇게 계속 나가는 게 이제 불편했던 거죠. 세월호 보도를 내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해경에 대해서 비판론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죠. 이제 정부에 대해서 일단 비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민감하게 그때 반응을 하면서 다 덮는 과정에서 그날 이제 대화 내용을 보면 특히 이제 해경을 굉장히 비판하는 내용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서 그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오늘 검찰이 이정현 의원을 기소를 했습니다. 아, 기소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해 이제 6월 달에 이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하고 전국 언론노조 쪽에서 이 내용이 방송법을 위반한 내용이다. 라고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법 4조 2항을 보면 이 방송 편성에 관한 규제 간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이제 이 이정현 그 당시 홍보수석이 이제 위반을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 이 부분을 이제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검찰이 판단을 내려서 일단 불구속 기소를 좀 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직권남용 또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까지 포함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아니다. 라고 판단 내려서 이 부분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한 5년이 지나면 저 개인의 어떤 비밀 기록을 열어 제치는 그런 제 나름의 어떤 시안이 있는데 저도 김시곤 보도국장하고 통화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외압을 행사할 위치는 아니셨던 것 같은데. 외압은 아니었고요. 이 건에 관련해가지고. 그러세요? 김시곤 보도국장하고 그때 잠시 통화를 했었습니다. 되게 궁금한데요. 궁금하시죠? 자, 이 의원이 장지진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표현도 굉장히 또 화제가 됐던 표현이죠. 손바닥 뭐 지진다 이 뜻인가요? 손가락. 네, 손가락을 이제 장에 지진다 뭐 이 얘기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이제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 시절
판결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30일이었는데 의원총회를 이제 마친 뒤에 이제 국회에서 그때 탄핵안이 막 한창 그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결이 추진되던 그 국면이었는데 그게 좀 힘들 거다.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지지기로 하고 그 사람들 야당 의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 탄핵을 이제 실천을 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집어넣겠다. 집어넣으셨겠네요? 아니죠. 안 집어넣으셨어요? 네. 네. 그런데 결국 탄핵안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집어넣으셨을 거다.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이정현 대표 약속대로 장 지져라 하는 또 이렇게 그 네티즌들의 요구가 또 빗발치게 됐죠. 그리고 그렇군요. 또 전국 장모으기 운동 이런 게 벌어지기도 했었고. 참 우리 국민들 참 날카로우시기도 한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자신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신합니까? 20일인가 언젠가 있죠? 22일 날 이제 대법원 이제 판결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될지 그러니까 무죄로 그냥 확정 어떻게 보세요? 될지 저는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이건 뭐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재판부에 결국 이제 판단이 내려질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도 사실은 뭐 지난 대선 때 그 이정현 의원 못지않게 이런 좀 약간 자극적인 표현, 그렇죠. 장담하는 듯한 표현 이런 것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제주 특히 유세할 때 우리가 못 이기면 제주 앞바다에 들어가겠다. 아이고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또 이렇게 비교도 많이 되고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본인의 이제 이 판결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11월 18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성완종 전 그 경남기업 회장 연루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이제 해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뭐 본인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을 믿는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무죄 판결을 난 확신한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대법원에다 무슨 그 판결 가이드라인 내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힘없는 야당 대표께서 무슨 뭐 가이드라인까지. 그래도 제일 야당이니까. 제가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어찌됐건. 요즘 뭐 장담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오늘은 장 이야기를 많이 하셨네요. 그렇게 됐네요. 장 담그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정현 의원 이 이야기도 다음에 제가 이야기 보따리를 한 5년 뒤에 풀어내는 걸로 약속을 하고. 아이고 5년 뒤면 숨 넘어가겠습니다. 기다리다가. 아닙니다. 그 정도 세월이 지나야지 이런 이야기들이 다 지금 현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분하고도 관계되는 이야기라서. 그런가요? 그런 이야기들 나중에 풀어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2부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한의사 박현준 씨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다가 36 나이에 늦가기로 한의대를 졸업해서 이제 꿈에 그리던 한의사가 되었는데 5년 만에 한의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힘들게 취득 의사 면허까지 하셨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나올 정도가 된 이유의 배경이 자신이 직접 일하던 사무장병원 실태 때문에 그렇답니다. 도대체 사무장병원이 뭐 하는 곳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36세 이런 꿈을 쫓았는데 그 꿈을 버리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겪었던 지난 5년간의 그 경험을 통해서 도저히 그 소신을 가지고 진료를 못하는 이 어떤 의료 환경을 겪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그만두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무장병원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떤 병원이 사무장병원입니까?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그 개설 자금을 투자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서 이제 개설하는 병원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까? 불법이죠. 의료법의 목적 자체가 그 비영리이기 때문에 그 개인인 의료인 그 뭐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또 병원을 개설 못합니다. 그 정도로 비영리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 대한민국 안에 지금 버젓이 영업을 하는 사무장 병원이 수백 개가 넘을 것 같은데요? 수백 개가 아니라 예. 뭐 지난 정부에서 그 영리 자법인 허용이라든지 이런 그 의료의 그 영리화를 위한 어떤 토대가 마련돼 있다고 할 정도로 이게 만연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법적으로 물꼬만 틀어주면 사실은 이제 다 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말로는, 의료의 영리화를 반대하는 게 대부분 국민의 어떤 뜻이고 공감대인데 지금 의료의 영리화를 실천하고 계시는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다 이 말씀인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법적으로는 사기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을 투자한 사람의 의중이 과연 병원을 운영하는데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죠. 예. 그러면 사무장 병원이 그렇게 만연해 있으면 거기서 일하고 계신 한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양의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도 계실 거 아닙니까? 예, 물론이죠. 그럼 의대를 나오면 병원 개원을 하시면 되는 거지 왜 사무장 병원의 고용 형태로 일을 합니까? 일단은 이게 전문가 집단의 어떤 비애인데요. 네. 뭐 사실 그런 전문가가 되기까지 사실 공부 외에는 뭐 할 그렇죠. 것이 없고 또 잘하는 것도 공부고 사회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막상에 이제 개원을 하다 보면 예.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경영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개원하는 것 자체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누가 투자를 한다 하면 솔깃해지죠. 예. 그 사무장 병원 그늘에서 5년 동안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역시 돈 문제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어떤 돈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제가 뭐 앞서 밝혔듯이 뭐 그 한의대 6년을 졸업하기까지 1억 2천만 원 정도가량이 들었고요. 네. 지금 제가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서 한 6개월에서 개원을 하려 그러면 한 3억 정도가 드는데 네. 그 3억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적자를 제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담들이 네. 예. 알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의료인 전체가 겪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갈수록 사무장 병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네요. 뭐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났죠. 예. 지금 의료생협이라든지 의료법인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 통틀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요양병원이라든지. 예. 그러면 사무장 병원들이 사기를 지금 행위를 벌이고 있다면은 가짜 진료라든지 불법 의료 보험 청구라든지 수많은 불법을 행하고 있을 텐데. 예. 이것을 왜 정부는 단속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눈 감고 같이 서로 나눠 먹고 있는 겁니까? 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예. 이걸 단속할 인력 자체가 정말 부족하고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뭐 겪었듯이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유착 관계들이 형성되었던 거 분명히 봤고. 예. 어떤 유착 관계입니까? 보건소하고는? 예를 들자면 제가 그 사무장 병원으로 신고한 병원이 있었습니다. 예. 그 병원에서 퇴직하고 그 병원에 관한 어떤 제가 서류 작업 처리할 때 있어서. 네. 이제 문의를 하러 이제 보건소에 갔습니다. 근데 대뜸 저한테 그 병원 신고한 사람이냐고 묻더라고요. 예. 그래 이제 황당했죠. 예. 그 권익위에 신고했던 사건인데. 예. 권익위에 예를 들자면 제가 기피기관으로 지금 보건소를 지정을 해놨는데. 네네. 예, 권익위에서 바로 내려간 건 아니지만. 네. 어떤 기관에서, 권익위 다음으로 움직였던 기관 중에서 한 곳이 이제 보건소로 내려보낸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날. 그 사무장으로부터 문자가 왔는데. 이건 뭐 법원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 이미 저한테 자기 사무장 병원 신고한 거 알고 있다. 네, 그래서 민형사상 모든 책임 묻겠다 나중에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 누구한테서요? 사무장한테서요. 예, 뭐 직책은 행정원장이고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탈세도 하시고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을 건데 탈세 신고도 하셨나요?
탈세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계좌라든지 회계장부를 제가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유출된 사무장 병원의 경우에 네. 모범 납세자상인가 했던 그런 세무서에서 이제 그런 상을 받았던 걸로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박연준 선생께서 보시면 이게 정말 성실 납세를 하는 사무장 병원이 10개 중에 몇 개가 될까요? 지금 이런 불법과 사기 행위를 하면서 성실 납세를 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사무장 병원일수록 사실상 형식적으로 회계 장부라든지 뭐 환자 차트라든지 이런 형식상의 것 전부 가짜일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맞추려고 묻어내를 쓰죠. 아이고. 아니, 근데 왜 일반인으로서 궁금증이 왜 이런 불법 천지를 그것도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고 특히 암 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요양원 이름으로 가 있는, 요양원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사무장 병원도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곳에 대한 불법 행위와 불법 의료 행위와 이런 세금 탈루 현상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정부 측 대응은 이렇게 미진한 겁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로 환원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예를 들자면 공익과 사익의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인 사유재산의 권한은 헌법 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자면 담당 기관에서 여기가 이상하다 해도 함부로 여기 그런 장부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개인 재산이 선의와 대부분의 자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취하는 건 맞는데 그 사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인 것이지 이런 불법이나 사기에 의한 대가는 다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죠. 이제 발각이 됐을 때 그렇죠. 발각되기까지는 그렇군요. 예. 제가 주장하는 바도 그래서 사무장 병원, 이 병원 여기는 지금 공공자금이 분명히 들어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예, 공익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은 어떤 특별한 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이렇게 보시기에 사무장 병원 자체의 존속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정말 이런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폐지시켜버리고 정상적인 종합병원이나 동네 의료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해야 된다. 어느 게 맞습니까? 돈에 종속된 의료가 의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본에 종속된 사람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러면 자본을 투자한 사람은 자본의 이득을 생각하지 사람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득 투자에 대한 지분만 많이 투자 지분에 대한 배당만 많이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방금 박윤준 선생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약간 뼈가 들어있던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구체적이고 정황적인 사항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내사 상태에 있는 환자들도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돈으로 보는 것이지 아픔이나 가족의 어떤 걱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크지 않다 이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글쎄요. 저는 공공성 강화가 공공성 강화를 더 해야 된다는 쪽입니다. 네. 지금 보면 못 사는 시대 때 민간으로 지금 공공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를 이양시켜 놓은 거거든요. 네, 예. 지금은 3만 불까지는 아니지만 눈앞에 있고 건보재정 흑자가 20조 원 가까이 달하고 네. 이런 시점에선 한번 국민적인 논의가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일반인들이 사무장 병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그 간판만 보고. 정말 모릅니다. 그거는. 이거는 내부자가 고발하지 않는 이상은 사무장 병원은 드러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의료계에 있어서 암적인 존재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음이 좀 뒤숭생숭하실 건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박현준 한의사였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